처음에 독서를 막 시작했을 때 옛날에 말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저는 밀란 쿤데라 작품을 불멸이랑 참종가밖에 읽지 않은 상태였고 이제 그때 이제 여자친구랑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쿤데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하는 얘기 듣고 엄청 놀란 거죠. 여자친구가. 근데 저는 사실 뭐 해외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불멸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쿤데라의 불멸을 읽는 게 우리나라에선 못 봤고요. 그리고 쿤데라 아카이브나 쿤데라 관련 논문이 있겠죠. 근데 그런 곳에서도 여자친구가 많이 찾아봤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쿤데라 아카이브가 있어요. 그 네이버에 치시면 쿤데라 작품에 대한 여러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해석이 나오는데 저는 제 해석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이 책을 열심히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쿤데라의 여러 에세이를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 리뷰나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불멸에 대한 책 리뷰는 많은데 저처럼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고 그리고 저는 이 불멸이라는 소설이 지금도 진짜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듣고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쿤데라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책을 쓴 거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냐면 이미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영원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영원한 문제. 왜냐하면 쿤데라는 사실 체코에서 태어나서 이제 프랑스로 망명을 한 소설가인데 이 사람만큼 이미지에 질린 사람은 없어요. 이미지를 진짜 싫어하고 그냥 이미지 너머에 있는 거를 계속 보려고 하는 소설가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가치를 넘어서 성욕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가치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그쪽으로 이제 함께 설명해 버리는 것도 있고요. 쿤데라의 소설이. 그리고 우리가 불편해하는 거, 보기 싫은 거 너머의 것을 자꾸 보게 해주는 소설가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쿤데라를 아름다운 것만 보고 싶은 분들은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그런 거에 아직 상처를 받고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쿤데라를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뭐 너의 수준이 안 돼 이런 느낌보다는 이거를 이제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간은 상징이라는 숲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인간이라는 건 상징이라는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라는 거죠. 근데 쿤데라는 이제 여기에 첨언을 해서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미지 너머의 것을 보는 것, 상징에서 벗어나는 건데 소설의 기술에서 나올 거예요, 이 말이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론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건 상징으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인류는 점점 어린아이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현대에 우리가 쉽게 나오는 에세이들을 보면 사실은 그건 이 불멸에서 말하는 이미지화거든요. 이미지화예요. 그리고 어제 유튜브로 보다가 되게 재밌는 말을 들었는데 다독이란 것 자체가 진짜 막 이런 사람들 진짜 주변에 있잖아요. 한 달에 뭐 300권을 읽고 그런 사람 있나? 근데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1년에 내가 뭐 1000권을 읽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00권을 읽었다. 1년에. 뭐 한 달에 내가 몇백 권을 읽었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책을 이 소설에서 비판을 해요. 쿤데라가. 왜냐면 생각이라는 게 별로 필요 없는 책이에요.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게 여러분이 하루에 한두 권씩 읽을 수 있는 책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책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근데 요즘에 이제 저랑 카톡방을 막 만들어가지고 쇼펜하우어랑 이제 여러 책을 읽는 그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제가 쇼펜하우어 의자 표상으로서의 세계 1장 첫 번째 이제 쇼펜하우어의 의자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첫 번째를 같이 읽으면서 했는데 2시간 걸렸거든요. 2장인가 1장인가 2장 한 장을 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같이 이제 줌 있잖아요. 그 화상이 틀어놓고 읽었는데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의 책을 읽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책이 아니라 한 장이 있는데, 아마 한 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장을 읽는데 2시간을 막 머리를 돌려야 되고 그 한 장을 읽기 위해서 그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되고 내 머릿속에 그 한 장을 읽기 위해서 수반되는 여러 개념을 다시 공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2시간 동안. 그래서 저는 사실 한 달에 책을 몇 권 못 읽어요. 다독이라는 건 다독 자체는 사실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분의 말에 공감하거든요. 책이란 걸 파고들면서 봐야지. 그래서 이 불멸이라는 소설 마지막에 이제 실제 있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베나리우스 교수가 나와요. 근데 그 아베나리우스 교수가 불멸 1장에서도 쿤데라가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어떤 한 5, 60대 여자의 몸에서 새어나온 아네스라는 인물을 기반으로 소설이 출발하잖아요. 근데 아베나리우스 교수의 와이프가 쿤데라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많이 생각하지 않고 아침에 읽었다가 저녁에 뒤로 책을 던져버릴 수 있는 책, 아침에 들었다가 저녁에 뒤로 던져버릴 수 있는 책이래요. 근데 그거는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을 말하거든요. 그 자체를 쿤데라가 엄청 비판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슬퍼해요. 원래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면 F자로 읽잖아요. 처음에는 쭉 잘 읽다가 나중에 이게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 F자 독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얘기해요, 쿤데라가. 근데 쿤데라가 슬픈 건 뭐냐면 나조차 책을 읽을 때는 F자로 읽는데 나의 독자가 내 소설의 책을 꼼꼼하게 읽어주기를 기대하는 건 너무 내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쿤데라는 그것을 그러한 책에 있는 태도를 이미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제가 파스칼 키냐르라는 작가를 이제 읽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게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개념과 이런 사건들이 전혀 연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 파스칼 키냐르는 너무 멀리 떨어진 사건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로. 그게 뛰어나거든요. 위대한 작가들은 이게 너무 뛰어나요. 곰브로비치가 쓴 코스모스라는 걸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은데 코스모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우주, 그러니까 질서를 뜻하잖아요. 코스모스라는 게. 근데 소설 제목이 코스모스인데 소설의 내용은 카오스예요. 혼돈 그 자체예요. 근데 코스모스라는 개념으로 카오스가 설명이 돼요. 그 소설 자체가 그래요. 소설이. 이렇게 인간의 삶은 혼돈스러운데 별자리 얘기도 나오거든요. 별은 하나의 혼돈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봤을 땐. 근데 인간은 그 혼돈 속에서 코스모스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파스칼 키냐르의 모든 작품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환장한 거거든요. 키냐르는 그런 것에 근데 보세요. 제가 쿤데라를 여러분이 읽을 수 있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쿤데라가 왜 베토벤 얘기를 하고 또는 바흐의 푸가나 토카타나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진짜 이게 대단한 게 하나로 다 연결이 돼요. 그 아름다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 불멸에 나오는 여러 사건이 있지만 이미지라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이 돼요. 근데 쿤데라의 모든 소설도 자기가 그래요. 하나 개념에 대한 변주가 아닌가? 나의 소설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결국에는 배신 나온 요원들에서 이러한 것을 언급을 하는데 밀란 쿤데라가 바흐의 푸가를 왜 좋아했냐면 변주 때문에 그래요. 변주. 바리에이션이라 하잖아요. 변주. 최초의 시작 부분에서 변주라는 건 이 처음에서 얼마나 많이 멀어질 수 있느냐죠. 이 최초의 이야기에서 얼마나 많이 멀어졌는데 결국에는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바흐의 푸가가 그렇거든요. 푸가 기술이나 여러 푸가의 작품들이나 토카타도 사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첫 번째 주제에서 얼마나 많이 멀어질 수 있느냐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거대한 개념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죠. 바흐의 푸가도. 그래서 쿤데라가 이러한 맥락에서 베이컨의 그림을 분석을 해요. 베이컨이 그림 보시면 최초의 인물에서 계속 뒤틀리거든요. 이것도 변주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베이컨 자신의 자화상으로 통합이 되죠. 근데 쿤데라의 소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종과를 키치로 설명을 했던 거고 불멸을 이미지로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쿤데라의 하나의 소설에는 그 소설을 지배하는 중요한 핵심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변주를 얼마나 잘해내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작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키냐르예요.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진짜 핵심 개념에서 출발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볼 땐 이게 뭔 말이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잖아요. 그럼 하나로 다 연결이 돼요, 이게. 키냐르의 소설이. 소설과 이제 에세이죠. 근데 곰브로비치의 코스모스라는 소설도 그렇고요. 페르디 두르케라는 소설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위대한 작가의 제 기준이죠. 제 기준에서 이 위대한 작가의 정말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근데 그중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작품들 중에 하나가 불멸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변주의 관점에서 쿤데라의 책을 보면 돼요. 참종과도 그렇고요. 불멸도 그렇고 쿤데라의 모든 소설도 변주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얼마나 최초의 이 이미지라는 핵심 개념에서 얼마나 많은 변주를 해낼 수 있느냐에 사실은 불멸이라는 소설 자체가 얼마나 많은 변주를 할 수 있느냐. 쿤데라의 책은 그렇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키치도 쿤데라의 1편부터 계속 변주되는 거예요. 변주. 그래서
6장에서 키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버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변주입니다. 전부 다. 키치에 대한 변주.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연관 없을 것만 같던 이야기들이 키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불멸도 똑같습니다. 쿤데라의 모든 소설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쿤데라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쿤데라가 현대에 필요한 작가다. 왜냐하면 이미지라는 걸 너무 경계하는 소설가고 이미지에 취한 사람들을 깨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미지 너머의 것을 보게 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 책을 많이 보는 건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글을 이제 인스타에 글을 써놓은 게 카프카가 독서를 어떻게 받느냐는 거거든요. 카프카가. 근데 카프카의 글쓰기는 현재 유럽 작가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곰브로비치도 카프카를 너무 좋아했고요. 밀란 쿤데라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블랑쇼라는 작가도 심지어 카프카에서 카프카로라는 에세이를 썼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00년 동안의 고독 그리고 아우라라는 소설을 쓴 푸엔테스 카프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카프카는 우리가 그들이 갇혀있는 사고 틀에서 자꾸 벗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카프카의 독서 자체가 그랬어요. 독서 자체가. 그의 독서가 어땠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카프카, 우리가 책은 돕기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카프카가 책은 돕기라고 말했구나, 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이전이 더 충격적이에요. 이 카프카가 쓴 말 중에 책은 돕기라고 말한 이전이 그 독서하는 사람들의 막 심장을 막 뛰게 하고 피를 돌게 할 그런 문구가 많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은 돕기다. 뭐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그 책이 사실 나왔으니까. 그리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카프카의 편지를 보다가 그게 나온 거였는데 되게 반가웠는데 충격을 받은 게 앞에 부분이 완전히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깨물고 찌르는 책들을 읽어야 할게요. 만일 우리가 읽는 책이 주먹질로 두개골을 깨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단 말인가? 자네가 쓰는 식으로 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맙소사. 만약 책이라고는 전혀 없다면 그 또한 우리는 정이 행복할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고통을 주는 재앙 같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누군가의 죽음 같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리 습속으로 추방된 것 같은 자살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책들이지.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1904년도에 1월 27일 날 친구입니다. 오스카 폴락이라는 친구한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다독이란 건 카프카의 독서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독이란 건 한 번 읽고 안 읽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의 책을 그 안에 담긴 그 세계를 한 번 읽고 파악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불가능한 거죠. 오히려 다독을 한 사람들이 생각이 더 막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훨씬. 오히려 한 책을 말도 안 되게 미친 듯이 판 사람이 훨씬 유연해요, 사고가. 왜냐하면 니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라투스트라에서 중심은 여러 가지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이 있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있는 거고요. 교도님이나 에스큐님이나 바라보는 중심이 있는 거죠. 근데 밀란 쿤데라만의 중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그 중심을 갖고 있어요. 독서는 나의 중심에서 이 사람의 중심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카프카가 말한 자살 같은 느낌을 줘야 돼요. 근데 그 자살 같은 느낌이 자살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내가 믿던 여러 가지 절대적인 중심이 해체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독은 그걸 불가능하게 해요. 왜냐하면 다독이라는 건 나의 생각을 해체하게 절대 만들지 못해요. 그거는 나의 생각을 확인하는 거예요. 만 권의 책에서. 만약에 다독으로 만 권을 읽잖아요. 그럼 만 권의 책에서 나의 중심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쁜 독서라는 거예요. 제가 쿤데라의 독서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독서를 어떻게 하냐면 미친 듯이 반복해서 읽어요. 이 사람은. 쿤데라는요. 그럼 반복해서 읽는 정도가 아니라 카프카를 읽으면 카프카의 모든 편지를 보는 거예요. 모든 편지요. 실종자라는 작품을 쓸 때 이 사람 카프카가 쓴 모든 편지를 읽는 거예요. 애인과 어떤
그런 편지가 사실 다 나왔죠. 브로트에 의해서. 그 사람의 중심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독서는. 그게 독서예요, 사실은. 근데 다독이라는 건 내 중심에 머물면서 재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 권의 책에서 나의 의견만 확인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프카의 독서는 나에게서 계속 탈피하는 거예요. 계속 탈피하는 거죠. 나의 중심에서 타인의 중심으로 계속 옮겨가는 독서인 거예요. 카프카의 독서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글이 그래요. 카프카의 글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쿤데라를 제가 좋아하는 거고, 왜냐면 이 사람이 독서를 하는 스타일이 그래요. 쿤데라의 독서가. 그 독서는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요. 나의 중심에서 타인의 중심으로 끊임없이 가는 운동인 거예요. 독서는. 그런 독서가 되지 않는다면 나의 시선으로 모든 책을 재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 니체가 볼테르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볼테르는요, 종교적인 관용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비극은 이런 관용의 부재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볼테르가. 십자군 전쟁도 사실 그러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끔찍한 혁명들 있죠. 뭐 킬링페이드나 문화대혁명이나 소련에서 일어난 혁명이라든지, 그리고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나의 중심만 인정하고 저 사람의 중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관용의 태도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니체가 볼테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요, 진리라는 바하이트라는 독일어를요, 단수로 절대 안 써요. 바하이튼이래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명사를 복수로 써요, 언제나. 너의 진리도 있고 나의 진리도 있으니까. 진리는 복수인 거예요, 니체한테. 다시 말하자면 중심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내가 서 있으면 여기가 중심이죠. 지구의 중심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지금 여러분이 각각의 자리로부터 지평이 다 결정되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로부터 시야가 제한되잖아요. 다 자기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니체는 이런 관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학문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청개의 눈이거든요. 그리고 니체의 전반적인 작품에도 많이 나오는데, 청개의 눈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 중심을 인정하는 거죠. 너의 관점도 인정하고 나의 관점도 인정하고. 그래서 니체는요, 독일의 제국주의적인 어떤 야심을 싫어했어요. 근데 히틀러가 가져가서 이용한 건 아이러니죠. 니체의 독서가 그러했습니다. 카프카의 독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카프카가 니체를 좋아했죠. 절대를 깨부수니까. 모든 비극은 절대로부터 생겨나요. 내가 절대고 내가 맞아, 내가 선이야. 이게 악이에요, 사실. 이게 악이죠. 어쨌든 카프카의 글쓰기가 그러했고 카프카의 독서가 그러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불멸 얘기하려고 했는데 진짜 되게 짧고 진짜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불멸이라는 책의 제목을요, 쿤데라는 난 불멸로 잘못 지어서 이래요. 그러니까 불멸이라는 이 제목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소설 안에서 지가 그렇게 말해요. 쿤데라가 불멸의 제목은 잘못됐어라고 해요. 아베나리우스 교수한테 이 책 잘못 지었다, 제목을 잘못 지었다, 왜 그러냐, 그럼 뭐로 붙였어야 되냐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건 불멸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었다 이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지 얘기밖에 안 한다 그랬죠. 이미지에 함몰되어 있냐, 이미지로부터 벗어나 있냐, 사유하지 않느냐, 사유하냐, 이걸로 전부 다 분리된단 말이에요. 베테아 누구죠? 베티나. 크리스티안의 부인과 베티나. 그리고 현대로 넘어오면 아네스와 로라. 이렇게 분리돼요. 이미지에 가까운 사람과 이미지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분리가 돼요. 감정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이 전부 다 분리돼요. 근데 이미지는 감정적인 거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어떤 쓰레기를 끌고 가는 할머니를 딱 바라봤을 때 드는 감정은 동정심이 들죠. 안타깝고, 그죠? 이게 사실 이미지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희 엄마가 겪은 일인데, 그런 할머니한테 도와주러 갔어요. 왜냐면 안타깝잖아요. 허리 굽으신 할머니가 그런 거 무거운 걸 끌고 가면 안타까우니까 다가가서 도와드린다고 해서 도와드렸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 엄마한테 남편 잘 만나서 너는 운동이나 다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린 예를 들어 재벌을 혐오한다고 해요. 재벌의 이미지를 혐오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데 서 있었는데 재벌이 지나가요. 뭐 기자회견 같은 거를 하러 가는 거겠죠. 근데 갑자기 멈춰서더니 여러분이 삼성의 엄청 오래된 모델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거를 바꿔줘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실제로. 이미지와 실제는 사실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드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니체도 이런 말을 해요. 엄청나게 유약한 사람이, 엄청나게 유약한 인간이 100만 명의 응원을 받아 원치 않은 죽음을 선택했다 이래요. 그게 누구냐면 니체가 설명하기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죽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따르는 엄청난 사람들의 자기를 바라보는 그 이미지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밀란 쿤데라가 이 소설 안에서 얘기하는 예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냥 이거예요. 제가 그냥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야겠다 이러고 피를 흘리면서 지나가는데 마침 제 옆에서 어떤 인권을 위한 시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시위를 막는 사람과 시위하는 사람이 다툼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를 제가 팔을 잡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진 작가한테 제가 찍히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 저는 아파서 병원을 가려고 했지만 나의 이미지는 이 실제의 나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멸을 사는 얘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멸이라는 책은 이미지가 없으면요. 이미지라는 게 없으면 절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멸이라는 소설을 불멸이라는 개념으로 연결하려면 불가능해요. 여기 뒤편에 소설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불멸에 대한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불멸로 설명하면 절대로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밀란 쿤데라가 이 책에서 처음으로 발명한 개념이 이마골로기예요. 이마골로기. 그게 뭐냐면 인간은 이데올로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간단한 예를 드는데 인간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기 싫어해요. 마르크스의 이론적인 면을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귀찮으니까. 사실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뭐를 갖기 원하냐면 그의 이미지예요. 이미지. 노동자와 함께 웃고 있는 정치인 이런 이미지 있죠.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옆에 웃으며 사진 찍는 정치인. 그 정치인의 어떤 정치인을 향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져 그때부터. 왜냐면 그건 이마골로기니까. 이미지화된 이데올로기. 그래서 1984나 동물농장에 이제 조지 해올이 쓴 책을 보면요. 동물농장이 정확히 나오죠. 마르크스의 그 돼지가 거의 동물들이니까 돼지가 이제 마르크스를 모델로 하는 거죠. 모델로. 근데 그 사람이 막 여러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얘기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몇 개의 격언으로 추려져요. 그죠? 이게 이미지예요. 마르크스의 이론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격언으로 축소돼요. 그게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게 이미지. 생각이 배제되어 있어요. 쿤데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이 소설을 전부 다. 로라가 결국 이미지에 취한 여자로 나오죠. 나중에. 로라는 이미지에 취한 여자예요. 아네스는 그 반대죠. 소설 처음부터. 그러니까 작은 불멸, 큰 불멸 얘기도 나오는데 작은 불멸, 큰 불멸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이미지로 불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괴테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정말 자세히 나옵니다. 동물농장이 그렇게 설명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마르크스가 주장한 그런 이미지 있죠. 그래서 그런 사상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 마르크스의 사진을 올려놓죠. 사진.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마르크스가 산타 복장한 걸 올려놔요. 근데 거긴 아무런 이데올로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그건 이마골로기예요. 그래서 그게 모든 걸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이미지를 간파하는 인물로 괴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네스도 이러한 이미지를 간파하는 인물로 나와요. 인간이 자기 앞에 씌우는 이미지를 간파할 수 있는,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쿤데라는 이거죠. 이제 괴테의 작품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그 괴테의 이야기가 인형극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은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에 관심이 없어요. 인형극에. 괴테의 작품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 자서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저자의 이미지에 계속 집착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소설 처음부터 시작해요. 해밍웨이의 자서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그래서 이제 쿤데라가 말하는 현대 독자들은 해밍웨이의 작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밍의 이미지만이 그들이 원하는 거란 거죠. 이건 괴테 이야기를 할 때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쿤데라가 보는 현대 독자예요. 이미지만을 원하는 거, 쉬운 책만 원하는 거. 그래서 아베나리우스 교수의 와이프가 그런 이미지로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아침에 집어들었다가 저녁에 뒤로 던져버릴 수 있는 책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 책은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이미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너무 쉬운 이미지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사유하지 않죠. 근데 보세요. 폴이라는 등장인물은 되게 똑똑해요. 이 사람은 이미지적인 게 아니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근데 보세요. 그런 이성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폴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성으로 이미지를 옹호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그 똑똑함으로 어떤 법 관련 프로그램 하잖아요. 폴이. 근데 이 똑똑함을 통해서 이쪽 분야를 옹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폴은. 이미지를 옹호해요. 이마골로기들을 응원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듣냐면 너의 무덤을 파는 자들의 충실한 동맹자 이래요. 결국에는 폴은 재미가 없어요. 결국 잘릴 거예요. 왜? 이마골로기의 시대니까. 폴이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은 너무 지루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잘릴 걸 알면서도 이마골로기들을 옹호해요. 폴이. 이마골로기를 옹호하면 폴은 잘려야 돼요. 근데 이마골로기들을 응원한단 말이에요. 이미지를 옹호해요. 폴은.
잘리죠 결국.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자들의 충실한 동맹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꼰대란 언제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도 꼰대가 될 겁니다. 반드시 됩니다. 꼰대가 되지 못했다는 건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도.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의견과 주관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게 꼰대가 됐죠. 여러분도 꼰대가 될 겁니다.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무언가를 이루면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거든요. 언제나 라떼는 있었어요. 언제나. 근데 이제 꼰대들이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하기보다는 젊은이들의 의견에 동조하죠.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꼰대가 젊은이들을 옹호하면요, 꼰대가 설 자리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을 옹호한다는 거 이해가세요? 이것도 자기의 무덤을 파는 자들의 충실한 동맹자죠. 그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이집트에서도, 고대 이집트에서도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 말 안 듣고, 그런 글이 적혀 있어요. 어느 시대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성공한 사람은 자신만의 주관과 의견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게 꼰대가 된 겁니다. 꼰대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옹호하죠. 그리고 자기는 설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폴의 상황과 똑같거든요. 다른 얘기였는데 어쨌든 폴은 이미지를 옹호하면서 자신의 일자리를 잃어요. 이런 겁니다. 고전 문학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야, 책 읽을 필요 없어. 니네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 자기는 망하겠죠. 폴이 그렇게 했다는 건데 폴은 이미지를 옹호했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래서 결국엔 잘립니다. 자, 그러면 쿤데라가 여기서 또 쿤데라의 참전과는 영화화됐어요. 근데 영화로 만들어진 그 자체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쿤데라는. 아셨나요? 참을 수 없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쿤데라 영화 봤냐고. 참전과 영화 봤냐. 근데 저는 쿤데라가 그거를 굉장히 혐오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왜 혐오했냐면 보세요. 이것도 이미지랑 또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소설을 보실 땐 이 소설 시간이 뒤죽박죽이잖아요. 참전과도. 참전과가 특히 심해요. 제가 그래서 참전과 리뷰한 영상에 어떤 분이 시간이 이거 다음에 이게 맞냐? 뭐 토만 씨가 이거로 죽은 게 맞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 그냥 그만큼 일정한 시간으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쓰이고 이 이야기가 이만큼 뒤에 나오고 사실 그러잖아요. 참전과도 불멸도 똑같아요. 불멸은 더 이상하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소설은 읽으면서 키치가 뭐냐면 키치라는 오솔길로 산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이해 가시나요? 소설을 막 읽다가 키치가 뭐지? 하고 키치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오솔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죠? 소설은 그래요. 소설은. 근데 참종가에는 그게 너무 많아요. 그게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면 소설은 향연이 돼야 된다. 향연. 플라톤의 향연 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솔길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하나의 의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의 길이 없어요. 향연에는. 무수히 많은 오솔길이 있어요. 오솔길. 숲길이거든요. 무수히 많은 갈래가 있어요. 소설에는. 참종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 좋아하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키치 얘기 나오죠. 똥 얘기 나오죠. 더러움과 성욕도 연관짓죠. 이런 관점에서 카프카의 소설도 생각나게 하죠. 막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보세요. 영화된 참종과는 그런 오솔길이 다 배제해요. 하나의 길만 있는 거예요. 길만. 하나의 이해할 수 있는 대로만 있어요. 영화는. 여러분이 오디세이아나 마담 보발이라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 미국에서 만든 한번 보세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야기가 잘리고 합쳐지고 막 이래요. 소설 속에는 영화에서 진짜 느낄 수 없는 여러 오솔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사유가. 근데 소설은 그걸 만끽할 수 있어요. 향연이니까. 그 시간에 쫓기지 않아요. 소설은 무한히 익힐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잡고 읽기만 하면.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제한된 시간이 있죠. 아무리 길게 만든다 해도 어느 정도 제한된 시간이 그거를 따라 만들다 보면 여러 사유는 배제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유될 수 있는 길만 있는 거예요. 숨가쁘게 사유될 수 있는 그것만 따라가는 맹목적인 하나의 길만 있는 거죠. 그게 영화라는 거예요. 쿤데라가 봤을 때.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참정화가 영화가 돼서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말 합니다. 소설을 영화가 될 수 없어야 한다 이래요. 카프카의 작품을 영화로 만들 수 있는 미친 사람은 없거든요. 쿤데라의 불멸을 영화로 만들 수 있는 미친 사람은 없어요. 진짜로. 읽어보세요. 진짜. 불멸은. 제가 그래서 리뷰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이야기할게. 독자에 대한 비판도 하고요. 영화 관객에 대한 비판도 해요. 그리고 너무 이미지에 치우친 시대를 비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소설은 영화화될 수 없어야 한다. 소설은 향연이어야 한다. 이래요. 수많은 오솔길을 그대로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만이 있어요. 근데 쿤데라는 이 스토리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사유가 불가능해. 그거는 흥분하면서 따라가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옛날에 방구차라고 그 소독차 쫓아갔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거긴 사유가 없어요. 결국엔 이미지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책. 여기엔 생각이 사라진 거예요.
사유가. 이때 그 얘기합니다. 그 소설의 이름이 뭔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래요. 자네가 쓰는 이 지금 나한테 읽어주는 이 소설의 제목이 뭐냐? 아베나리우스 교수가 말하거든요. 근데 나 불멸이라 말 안 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래요. 이해 가시나요? 가볍다는 거예요. 참종가라는 기존에 나와 있는 소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가볍다라는 거. 이미지만을 쫓는 독자나 관객이나 그들을 전부 다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멸 마지막에 보면 폴이라는 인물과 만나요. 아네스는 죽습니다. 나중에. 폴이 그래요. 되게 끔찍한 소리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폴이 이거는 쿤데라가 쓴 거예요. 근데 쿤데라의 의견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서전에 대한 혐오도 있다 그랬죠. 근데 자서전은 그 작가 이미지예요. 그죠? 아베나리우스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쿤데라가 이렇게 합니다. 문득 나는 아베나리우스가 내 소설을 전혀 읽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얼마 전에 그가 그 소설을 가져다 달라고 나를 들볶은 건 침대에서 수킬로의 책을 먹어치워야 하는 밤잠 없는 그의 부인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나는 슬펐다. 우리가 책 읽을 때 침대에서 못 읽죠? 진짜 어려운 책 읽으면 침대에서 수킬로의 책을 먹어치우는 부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폴이 이렇게 말해요. 난 소설을 읽지 않아요. 회고록이 훨씬 재미있고 유익하죠. 여기서 자서전을 얼마나 혐오한 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기들, 최근에 난 셀린저에 관한 책들, 로댕에 관한 책들, 프란츠 카프카의 사랑에 관한 책들을 읽었어. 니체의 이야기보다 니체의 사랑에 관심이 더 있는 거, 하이데거의 이론보다 하이데거와 아렌트의 관계에 대해 더 관심이 있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멋진 해밍웨이 전기 하나도. 그 작자는 정말 사기꾼의 거짓말쟁이의 과대망상증 환자요. 폴이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다. 어디 그뿐이요? 성부일구자, 변태, 마초, 색광에다 여성 기피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쿤데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폴에게 당신은 변호사로서 살인자들까지 변호할 의사가 있으면서 작가들은 왜 변호하지 않습니까? 그저 책을 썼을 뿐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뭔가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쿤데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온당한 이 생각을 그는 기쁘게 했으나 나는 점점 더 슬퍼졌다. 만약 독자가 내 소설을 한 줄이라도 건너뛴다면 소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텐데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불멸에서 사람들이 모든 리뷰 이 책을 리뷰하는 사람들이 건너뛰는 6장 있죠. 문자반이라는 장을 건너뛰면 이 소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미지에 대한 사유가 거기 다 나오거든요. 6장을 건너뛰면 여긴 한 줄이라고 표현했지만 좀 더 크게 보자면 6장을 다 건너뛰어요. 쓸모없는 장이라고 해요. 어떤 리뷰에서는 6장을 불멸에서 6장을 그래요. 근데 이미지에 대한 사유 거기 다 나와요. 근데 거기 건너뛰는 그래서 소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쿤데라는 이렇게 말해요. 내 소설을 단 한 줄이라도 건너뛴다면 소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텐데 그렇지만 행을 건너뛰지 않는 독자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행과 페이지를 잘 건너뛰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때 결심한 것 같아요. 나는 이 소설을 진짜 꼼꼼하게 읽어야겠다. 제가 이 소설을 17번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쿤데라의 한탄이 가슴 아팠던 거죠. 정말 이런 거죠. 나 여기 나 좀 그런가? 작가님 저 여기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들으시겠지만 내가 그렇게 있습니다.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불멸을 진짜 저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왜냐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소설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거기에 이미지에 대한 사유가 다 나와요. 근데 6장을 건너뛰면 6장인가? 6부, 이거 6부죠. 6부를 건너뛰면 이미지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 소설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엔 못 읽었던 거예요. 왜냐면 6장을 건너뛰었거든요. 이거 뭐야? 이러면서 뭐 상관없는 얘기네 이러면서. 거기에 아네스가 이미지 뒤로 숨은 것과 이미지 뒤로 인간이 숨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1장에서 1부에서 5부까지 그리고 7부는 그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요. 그런 얘기가.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직접적으로 이미지 뒤에 인간이 숨는다는 이 이야기는 6장에서 나와요. 근데 6장을 건너뛰어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해밍웨이에 대한 증오가 아니오. 나는 그의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작품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요컨대 해밍웨이에 관해서 읽는 것이 해밍웨이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교훈적이라는 걸 큰 소리로 외쳤어야 했소. 해밍웨이 작품이란 위장된 해밍웨이의 삶일 뿐이요. 그 삶이 우리 중 누구도 누구의 삶 못지않게 하찮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끔찍하죠? 자신의 얘기에 취해 술잔을 손에 들고 일어나더니 그가 말했다. 두 분과 함께 한 시대의 종말을 위해 건배하고 싶소. 저는 이거 소름 끼치거든요.
그리고 폴이 뭐라 하냐면 이제 문학은 사라질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파우스트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파우스트에 나온 괴테가 쓴 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시대가 저물 거다, 한 시대가 저물 거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쿤데라는 남성을 이성의 편으로 세우고요, 여성을 감성의 편으로 세웁니다. 폴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이 말은 옛날에는 남성상에 따라 만들어진 이 세계가 이제 곧 여성상의 본보기로 삼으리란 건 의미합니다. 세상은 더 기계적이고 금속성일수록 더 기술적이고 차가워질수록 열기를 필요로 하며 이 열기는 오직 여성만이 제공할 수 있어. 이 세상을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여성을 본보기로 삼아야 하고 여성의 안내에 우리를 맡겨야 하며 즉 영원한 여성이 우리에게 깃들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성만이 인류의 역사를 끌어올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쿤데라가 말하는 여성은 이 책의 로라죠. 로라고 베티나죠. 베티나 이미지에 취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의미를 보자면 우리의 역사는 대중을 움직이는 건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하나의 이미지예요. 이미지. 많은 사람 어떤 노동자를 위해 만 명이 움직일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요. 그 노동자가 고통받는 사진 하나면 충분하단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어요. 지금까지. 마르크스의 이론을 제대로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마르크스를 옹호하는 사람들, 연구자들 제외하고는 마르크스의 사진만 또는 고통받는 노동자의 그 이미지만을 보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쿤데라가 말하는 건 되게 명확해요. 이미지만이 역사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미지만. 베티나가 그랬고요. 로라가 그랬습니다. 이렇게는 말해요. 영혼의 여성이 저 높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구나.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시구거든요. 폴이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이제 한 시대는 끝났고 어떤 이성적으로 차갑게 생각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미지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마골로에게의 시대가 도래했다.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니체를 비판하는 사람이 니체의 책을 제대로 읽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비아이랑 어떤 사람이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경구를 인용하잖아요. 그 무게에 담긴 무게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 가벼운 이들이 생겨난 거죠. 근데 그 경구도 하나의 이미지죠. 신은 죽었다라는 하나의 경구는 직관적으로 이해가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봤는데 전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 경구 안에 담긴 이런 주장을 하려면 어떤 미친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는 그래서 니체를 공부한 거고 신은 죽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니체 책을 그래서 읽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거를 해명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했는지. 근데 이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은 죽었다면 니체 미친놈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기독교 안에서도 있는 얘기인데요. 니체 안티크리스를 보면 니체는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았고 예수님 오히려 사랑했습니다. 양가 감정이었는데 예수님 욕해요. 예수님 욕하는데 이런 인간이 있었다는 것에 위안을 느낀단 말이에요. 니체는. 진짜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 미친 반광기 상태의 반미친 니체가요. 이 사람을 보라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마지막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는 반미친 상태에서 쓰여졌다 그랬거든요. 전문가들이. 이 사람을 보라는 미친 사람 같아요. 글 보면 나의 어떤 저급한 본능을 발견할 때마다 나의 여동생과 어머니를 발견한다 이래요. 막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해서. 광기 상태에 쓰여졌으니까 진실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면마치 깨어나면 막 헛소리에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근데 니체가 그래요. 나를 이해했는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대 디오니소스 이러면 끝나요. 그 책이. 소름 끼치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양면성이나 이런 걸 볼 생각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까는 거죠. 그 이미지니까. 너무 까기 쉬운 이미지니까요. 근데 그 안에 담긴 니체의 생각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기독교 신학 자체를 바꿨으니까 그게. 니체의 비판은 아무도 피해가지 못해요. 안티크리스트를 보면 예리하게 비판하거든요. 심지어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교는 십자가 위에서 끝났다 그래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해요. 근데 이런 니체의 주장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유로. 니체 이유로요.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신기한 겁니다. 근데 생각 없이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런 게 대중을 움직여요. 그죠? 신은 죽었다던 니체를 죽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미지 같은 그 가사가 대중을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유가 아니라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미지화된 이데올로기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 그걸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문학에 적용해보면 이제 문학은 절대 어려운 게 나올 수 없어요. 저는 위대한 작가 시기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끝났다고 봐요. 지금 위대한 작가라는 기준이 뭐냐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온다 이 말이 아니라요. 과거로부터 엄청난 보물을 끄집어내서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없다는 거 이제. 왜 다 자기 얘기만 모든 책에서 다 자기 얘기만 해요. 과거로부터 어떤 보물을 끌어올 생각도 안 하고 부정하죠 사실은.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쿤데라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폴의 입을 통해서 도래하고 있다 그래요.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영원의 여성이 저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미지를 데려간다. 결국 역사는 여성이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여성이 이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은 쿤데라가 말하는 여성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그래서 폴은 이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얼간이죠. 그렇게 쓰죠. 쿤데라가. 근데 진짜 이제 이 마지막 장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쿤데라가 그냥 이런 시대가 왔다 끝냈다면 되게 슬펐겠죠. 근데 그렇게 끝내지 않고요. 아네스 얘기를 해요. 아네스가 이성과 사유를 상징하거든요. 이 책에서 이미지 뒤에 있는 그런 성적 모호성 그런 거를 간파한단 말이에요. 아네스가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밀란 쿤데라가 너무 감동적인 게 그 여성의 시대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여성은 다시 말 이미지의 시대가 돌아왔다라는 걸 말하면서 끝내지 않아요. 끝내지 않고요. 아네스 얘기하면서 끝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소설이 이렇게 끝납니다. 도로는 끊임없이 경적을 울리는 차들로 붐볐다. 오토바이들은 보도 위까지 올라와 보행자들 틈새로 길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나는 아네스를 생각했다. 처음으로 그녀를 상상한 게 벌써 2년 전이다. 그때 나는 클럽의 긴 의자 위에서 아베나리우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내가 포도주를 한 병 주문한 것은 그래서였다. 나의 소설이 끝났기에 첫 발상이 이루어진 곳에서 이를 자축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렸고 성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예전에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아네스는 물망초 오직 한 송이를 사고 싶어 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아름다움의 마지막 자취로서 이미지가 아니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의 마지막 자취로서 그것을 두 눈앞에 간직하고 싶어 했다. 근데 여러분 물망초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있나요? Don't forget me.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되게 여운이 많이 남지 않나 이 소설이? 나를 잊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제 영상 중에 이런 이미지와 쿤데라는 이렇게 비유해요. 심장과 머리의 대결이래요. 심장과 머리의 대결. 심장을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참전가에서도 그랬죠. 이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혁명자들 또는 세계를 바꾸려고 했던 자들은 광신자였다 이래요. 이게 심장의 지배입니다. 감정적인 것에 지배를 받은 인간들이 이 세계의 모든 인간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사실 맞거든요. 쿤데라가 이 심장과 머리의 대결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해요. 가슴이 뜨거운 거, 따뜻한 거 물론 좋죠. 근데 이게 법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쿤데라는. 근데 이 불멸이나 여러 에세이나 소설에도 계속 말해요. 현대는요, 그러니까 욕구가 권리가 된 세상이 욕구가 권리가 된 세상. 때릴 권리. 여기서 보면 아네스의 딸, 폴의 딸이죠. 브리지트가 인권 침해에 대한 항의의 몸짓을 해요. 뭘 말하는 거냐면 욕구가 권리가 된 세상을 말한 거예요. 욕구가 권리가 된 세상. 욕구가 권리가 된 세상. 되게 아이러니한 세상이 오고 있는데 신기한 건 이 소설이 2000년대 쓰여졌어요. 2000년. 그 전에 쓰인 거죠. 그때 발표한 거니까. 현재 세계는 전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하지 말아야 돼. 예를 들어서 PC도 같은 맥락이고요. PC도 같은 맥락이고 그건 그들의 욕구잖아요. 그건 욕구예요. 그냥 욕구. 근데 그게 권리가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억압할. 쿤데라는 불멸에서 그런 시대를 예견하고 있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삶은 다른 곳이에요. 여기서도 나와요. 삶은 다른 곳에. 근데 그것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삶은 다른 곳에. 되게 제목이 아이러니하죠. 삶은 다른 곳에. 사실 이미지와도 되게 연관되어 있고요. 젊음과도 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젊음은 이미지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문화대혁명이나 킬링필드 같은 경우도 진짜 최고의 강신자들은 중고등학생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때 겪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젊음은 사실 제가 절대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젊음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접할 수가 없거든요. 한 가지에 꽂히면 사실 끝입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나 파시즘이나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젊은이들이 이용당하는 게 진짜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진짜로. 왜냐면 이미지에 잘 현혹되거든요. 어른이 되면서 이걸 깨우치잖아요. 아, 세상은 그렇지 않구나. 이미지와는 다르구나. 근데 젊음은 그거를 절대적인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웃음과 망각의 책에서도 이런 끔찍한 아이들의 독재가 나오고요. 아이들의 독재가 나오고 삶은 다른 곳에라는 책 자체도 젊음에 대한 비판입니다. 젊음에 대한 비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쿤데라 소설이. 재밌죠 되게. 사실 쿤데라를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냥 본인이 싫어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장이냐 머리냐. 머리 편이에요. 쿤데라는. 어떤 감성에서 오는 광기를 굉장히 싫어했고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자크와 그의 주인 패러디한 게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것도 디드로가 쓴 거를 오마주한 거죠. 다시 개작해가지고. 근데 거기 서문에 보면 이 심장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인지 알 수 있고요. 소설의 기술이든 배신당한 요원들이든 쿤데라가 이 젊음과 이 뜨거운 심장을 얼마나 혐오했는지 나와요. 괴테를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결국 나중에 나와요. 괴테를 사랑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사랑한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폴과 로라가 사랑에 빠지거든요. 똑같아요. 상대방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괴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괴테 눈동자에 비친 자신에게 이미지를 사랑하는 거죠.